처음 벨기에라는 나라를 떠올렸을 때 머릿속에는 초콜릿과 맥주 그리고 고풍스러운 도시 풍경이 어렴풋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땅을 밟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이곳은 단순히 미각이나 시각을 자극하기만 하는 장소가 아니라 시간의 결이 천천히 배어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요. 거리마다 다른 숨결을 가진 도시들, 그 속에서 이어지는 조용한 사람들의 일상, 그리고 무심한 듯 따뜻한 온도까지. 그렇게 벨기에는 어느새 여행지라는 단어보다는 머물렀던 장소, 그렇게 기억 속에 자리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맛과 여행, 그리고 약간의 취기를 곁들인 사람 이야기 가득한 전영진의 한 명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벨기에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저는 한 장의 오래된 그림 속으로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철도역 출구를 나서자마자 반겨준 것은 낯익은 듯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지는 돌길과 고풍스러운 건물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조용히 흐르는 운하였습니다. 벨기에는 유럽의 여러 문화가 서로 얽혀 스며든 결과물을 보여주는 나라였습니다. 여행자에게는 지리적 위치 이상으로 문화와 언어가 이루는 교차로 같은 공간이었어요. 이 나라의 역사는 복잡하고도 다양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부터 시작된 점령의 흔적은 중세 길드, 공국 시대,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네덜란드 사이를 오가는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이어졌어요. 이러한 과거가 오늘의 벨기에를 구성하게 되는 기반입니다. 그 역사 속에는 고딕 첨탑과 바로크 양식, 르네상스의 우아함과 중세 길드의 정체성까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지역이 수백 년을 뛰어넘어 여러 시대를 동시에 체험하게 하는 시간의 전시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첫 여정은 수도 브뤼셀로 향했습니다. 역사를 머금은 길을 나와 걷기 시작하자마자 저는 이곳이 단순히 정치의 중심에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의 중심과도 같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곳이라고도 느껴졌던 것 같아요. 브뤼셀은 유럽연합의 정치적 기능 외에도 과거 왕국 시절부터 내려온 문화적 자산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랑플라스에 발을 디디면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의 정교한 조형과 장식이 시선을 붙잡습니다. 건물마다 이야기가 새겨져 있는 듯 했고 그 틈에서 햇살과 바람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 위로 종소리가 반짝이며 울려 퍼졌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장식은 더 자세히 보이고 돌의 질감은 더욱더 깊이 얽혔습니다. 한참을 바라보고 지나쳐야 알 수 있는 디테일이 이곳에는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 광장을 벗어나 작은 골목으로 들어서면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고요하지만 경쾌한 분위기의 카페, 작은 만화 캐릭터가 벽 한 귀퉁이에 그려져 있고 관광객이 아닌 현지인들이 자연스럽게 걸어다녔습니다. 벨기에 만화 문화를 상징하는 만화 박물관은 그 유쾌한 이미지 너머에 깊이 있는 역사성과 사회적 맥락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소였습니다. 아이들은 손에 만화책을 들고 걸어다녔고 카페 테이블에는 한 잔의 에스프레소와 그들과 나누는 웃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한편 브뤼셀 시청 건물은 광장 한가운데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첨탑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여러 번 봐도 경이로운 수준이었어요. 탑 아래로 이어지는 거리, 건물의 장식 하나하나를 음미하며 걸을 때
이곳이 단지 옛 건물의 집합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과 호흡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벨기에는 수도 외에도 주목할 만한 도시들이 무척 많습니다. 먼저 브리헤는 중세 베니스라고 불릴 만큼 문화가 아름답게 도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목재 다리들과 고풍스러운 돌담, 가로등이 켜지는 오후에는 마치 16세기에서 머물다 온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저는 운하 옆 작은 카페에 앉아 벨기에 와플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그 순간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바람은 따뜻한 방향만 가리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운하 옆 작은 카페에 앉아 와플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그 순간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바람은 따뜻한 방향만 가리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은 앤트워프에 들렀습니다. 이 도시는 루벤스와 다이아몬드로 유명합니다. 루벤스가 남긴 화려한 작품들은 교회와 미술관 안에서 반짝거렸고 거리 한편에는 다이아몬드를 캐는 공장과 판매점이 이어졌습니다. 이곳을 걷다 보면 빛과 보석, 색채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돕니다. 정확하고 정교한 손길과 동시에 거친 대륙적 감성이 어우러진 그런 특별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물론 겐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중세 도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현대와 조용히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과 시장 광장이 섞인 중심가의 조용한 바에서는 한 잔의 벨기에 맥주가 은은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도시의 구석마다 숨어있는 작은 예술 공간이 여행자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 속에서 벨기에가 방향을 정하지 않고 머무는 방식의 미학을 보여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밖에도 동쪽의 리에주는 문화적 열정이 흐르는 강변 도시의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브리에 인근의 작은 마을 에노에서는 목조 교회와 지역 축제가 여행길에 뜻밖의 온기를 더해주기도 했습니다. 벨기에를 여행하면서 가장 크게 다가온 것 중 하나는 이 나라가 언어와 문화의 중첩지대라는 점이었습니다. 북쪽 플랜더스와 남쪽 월룬, 그리고 그 사이 브뤼셀이 보여주는 공존의 방식. 프랑스어권과 네덜란드어권, 그리고 독일어권이 얽히면서 동시에 유럽연합의 정치적 실험이 펼쳐지는 공간으로서 이곳은 겉보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그만큼 풍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브뤼셀에서 돌아다니는 동안 저는 많은 장면을 기억에 담았습니다. 골목 안 카페 테이블, 벽에 새겨진 작은 만화 캐릭터, 이동하는 트램 종소리, 역사적인 벽화와 동상들까지 이 모든 장면이 어우러져 벨기에라는 나라의 얼굴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곳은 도시의 이야기가 곧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아주 특별한 공간입니다. 벨기에 여행은 역사의 건축과 삶이 어떻게 이어지고 도시가 여기서 문화와 언어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행이 끝나도 다시 그 창가에 기대어 브뤼셀의 그랑플라스나 운하 옆 벤치에 앉아보는 상상을 하며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검정치마의 불세례. 가엾은 날 짐승처럼 떨다가
그러면 다음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검정치마 노래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곡은 검정치마의 레스터 버넴. 벨기에에서 보낸 시간 중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장면은 단연 식탁 위의 풍경이었습니다. 아침에 호텔 조식을 마치고 나서도 거리를 걷다가 작은 비스트로 앞에 멈춰선 것도, 바에서 맥주 한 잔을 시켜놓고 일몰을 바라보며 한참 앉아 있었던 것도 모두 먹는 일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일상은 조용하지만 음식 앞에서는 한결같이 따뜻했습니다. 처음 접한 음식은 벨기에의 프리츠였습니다. 프랑스식 감자튀김과는 확연히 다른 질감의 형태였는데, 길쭉하고 얇은 프렌치 프라이가 아닌 도톰한 두께로 썰어 바삭하게 2번 튀겨낸 감자튀김이었습니다. 시내 중심과 광장 근처에서 프리트를 파는 노란 가니메드에 줄을 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을 보고 저도 덩달아 따라서게 되었습니다. 종이콘에 가득 담긴 프리트를 건네받자마자 한입 베어 물었을 때 겉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부드럽고 촉촉한 감자의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마요네즈 한 스푼을 얹어 먹으니 고소함이 배가 되었고, 프리트는 더 이상 사이드 메뉴가 아니라 그 자체로 충분한 주인공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프리트는 지역마다 소스나 곁들이는 음식에 따라 조금씩 변주되었는데, 브뤼셀에서는 조개 요리인 물로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에 반해 엔트워프에서는 매콤한 스튜가 함께 곁들여져 나왔어요. 플랜드스 지역으로 가면 마늘과 허브가 들어간 딥소스가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요리 하나에도 지역의 취향과 조리 방식이 스며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브리에에 도착한 날 오후, 관광을 마친 뒤에 카페에 들러 와플을 주문했습니다. 여행 전에 사람들이 벨기에 와플은 꼭 먹어야 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기도 했고, 어딘가 달콤한 향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주문한 와플은 겉은 얇고 바삭했지만 속은 촉촉했고, 표면에는 굵은 설탕 알갱이가 곳곳에 박혀 있어 씹을 때마다 사각거리는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점은 와플 위에 뿌려진 초콜릿 소스였습니다. 진하고 쌉싸름하면서도 부드러운 그 맛은 벨기에 초콜릿이 왜 그렇게 유명한지 단박에 알 수 있게 해줬습니다. 다음 날에는 제대로 된 벨기에 전통 요리를 맛보겠다는 생각으로 현지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메뉴판을 뒤적이던 중 카르보나드 플라망드라는 이름의 요리를 발견했어요. 웨이터는 이것이 플랜더스 지역의 대표 스튜라며 맥주와 양파, 소고기를 오랜 시간 끓여 만든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옆 테이블에서는 이미 이 요리를 나눠 먹고 있었고, 고기 냄새와 진한 향신료의 풍미가 테이블 사이를 가로질러 왔습니다. 드디어 제 앞에 놓인 까르보나드는 풍성한 브라운 소스가 접시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고기는 포크만으로도 부드럽게 갈라졌습니다. 고기와 소스를 함께 떠서 입에 넣었을 때 그 깊고 진한 맛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함께 나온 프리트에 그 소스를 찍어 먹는 맛도 별미였고, 맥주 한 잔과 곁들이니 어느새 하루의 피로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벨기에의 음식 문화는 이렇게 일상 속에 정성을 들이는 방식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벨기에 사람들은 요란한 말 대신 조용한 식사 속에서 자신들의 미각을 되물림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에 따라 음식의 맛과 조리 방식이 미묘하게 달라졌고, 그 차이를 알아가는 것도 여행의 또 다른 재미였습니다. 윌룬 지역에서는 크림과 치즈를 더해 부드러운 맛을 살린 요리가 많았고, 북쪽 플랜더스 지역에서는 향신료와 허브의 배합이 더 뚜렷했습니다. 물론 식후 디저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브뤼셀에서 먹은 와플이 바삭한 질감과 단순한 토핑 중심이었다면, 리에주에서는 이스트로 발효시켜 좀 더 쫀득하고 진한 맛을 내는 와플이 많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종종 만난 수제 초콜릿 가게에서는 각기 다른 필링과 모양의 초콜릿을 팔았고, 그 안에는 벨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 디저트를 만드는지 알 수 있는 정교한 감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 현지인이 추천해준 작은 바에 들렀습니다. 바텐더는 제게 지역 맥주 두세 가지를 추천해줬고, 저는 한 잔 한 잔 시음하면서 이 나라가 자랑하는 양조의 깊이를 실감했습니다. 어떤 맥주는 과일 향이 뚜렷했고, 어떤 맥주는 장미향과 같이 미묘한 꽃향이 뒤따랐습니다. 매 잔마다 풍미가 달라서 음미하는 동안 마치 그 지역을 한 번 더 여행하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벨기에는 큰 나라는 아니지만 음식만큼은 그 어떤 나라에도 뒤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맛을 품고 있었습니다. 도시마다 특색 있는 식문화가 살아 있었고, 식탁 위의 요리는 언제나 그 지역의 기후와 언어, 사람의 기질까지 반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 끼 식사 이상의 것을 배웠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먹는 데까지 들이는 시간, 그 시간의 층위 속에 쌓여있는 기억과 대화, 그리고 정서까지. 벨기에는 그런 식의 정직하고 단단한 음식들을 통해 여행자에게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검정치마의 빅 러브. So much love
혀에 녹지 않을 것들이 있어. So much love. 언제는 달라나 마치 처음 그때보다 훨씬 더. 내 사랑이 자로진 듯이 반듯해. 한 번도 틀리지 않아. 실처럼 가늘 때에도 절대로 엉키지 않아. Baby, I love you. I love you so much. Baby, I love you. 그 사랑은 자오진 듯이 그 사랑은 한 번도 틀리지 않아. 그 사랑은 실처럼 가는 데. 그 사랑은 절대로 엉키지 않아. 다음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시카다스. 시연을 숨죽이 우리를 위해 누가 대신 울어줄까. 달꽃하게 타오를 때 가장 아름다운 거야. 영원한 걸 원했겠지만
벨기에의 어느 저녁, 저는 브리에의 한 오래된 브루어리 펍 앞에 섰습니다. 바깥은 신선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만 문을 열자마자 전해져 오는 따뜻한 맥주 향이 제 몸과 마음을 먼저 환영해 주었습니다. 내부는 목재 가구와 진한 조명이 어우러져 아늑했고 벽면에는 나무통과 라벨 없는 빈 스탠딩 맥주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잔잔한 대화 소리 사이로 맥주가 따르는 소리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제가 시킨 맥주잔은 작은 잔에 나왔는데 잔잔한 거품머리 위로 맥주의 색은 햇살을 닮아 황금빛에 가까웠습니다. 첫 모금은 놀라웠습니다. 홉의 상큼함보다 몰트의 고소함이 먼저 다가왔고 이어서 은은하게 느껴지는 감귤의 향이 목 안쪽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벨기에의 일반적인 맥주는 단순히 청량하거나 쓴 맥주가 아니라 마치 와인처럼 복합적인 풍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벨기에 맥주 문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 복합적인 양조 방식입니다. 저는 펍 안에서 그 풍미를 설명해주는 바텐더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여러 곡물을 혼합해 쓰는 방식을 즐기며 밀, 보리, 귀리뿐만 아니라 때로는 벼 같은 곡물도 조합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러 번의 2차 발효를 통해 자연 발효를 시켜 맛과 알코올 농도를 조절하는데 이 방식 덕분에 홉의 쓴맛이 강하지도 않으면서 깊은 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브뤼셀 지역에서 맛본 맥주는 과일 향이 뚜렷했고 맛도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여름에 마시기 좋을 만큼 청량했고 탄산도 섬세하게 느껴졌습니다. 반면에 브리에에서는 보다 무겁고 달콤하며 몰트 풍미가 강한 맥주를 마실 수 있었어요. 설탕을 추가해 발효를 더 거치는 스타일로 꿀이나 캐러멜 같은 느낌이 조금씩 났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찾은 펍에서는 맥주를 권할 때 단순히 인기 있는 맥주를 추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날씨와 기분, 안주와 어울리는 향이라는 맥락으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걸 들으며 저는 벨기에에서 맥주는 일상 속 대화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날씨 이야기나 여행 이야기처럼 취기와는 다른 이야기가 맥주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벨기에 북부 플랜더스 지방의 맥주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맥주 공장 투어를 했던 날 저는 전통 방식으로 만든 홉과 보리메가가 가득 든 창고를 지나갔습니다. 거기서는 2번이 아닌 3번 발효를 거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었고 탱크마다 서로 다른 재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중 어떤 발효조는 와인처럼 오크통에 숙성시키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방식 덕분에 복합적인 향, 예를 들어 꽃향과 과일향, 허브향 등이 섞이게 된다고 말입니다. 반면 원룬 지방의 맥주는 밀을 더 많이 사용하여 부드러운 목넘김을 강조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맥주의 농도가 너무 높으면 일상에서 마시기 부담스럽다고 여겼기 때문에 가볍게 목으로 넘기면서도 풍미가 남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맥주 테이스팅 노트를 보면 허니브레드 느낌이라든지 약간의 시트러스 끝맛이 있다든지 섬세한 묘사가 이어졌어요. 벨기에 맥주 문화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 중 하나는 양조소에서 직접 맥주를 마셔볼 수 있는 경험들이었습니다. 많은 양조소에서는 펍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고 직접 만든 맥주를 마실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 두는 곳이 많았습니다. 손님들은 양조 과정의 일부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갓 나온 맥주를 그 자리에서 마시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발효조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서 튼실하게 발효 중인 맥주를 곁에 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새로운 양조와 예술 형식을 보는 듯 사뭇 신선했습니다. 그만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점이 많았습니다.
벨기에 맥주는 지역마다 고유한 전통을 계승해 왔고 양조소마다 수백 년 된 레시피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단순히 맛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마을과 연결된 역사적 맥락을 담아낸다 했습니다. 현지 맥주 축제에 참가했을 때 각 지역 대표 양조소들이 자신들의 맥주에 대해 설명을 할 때 그 눈빛에서도 자부심이 엿보였습니다. 여행자로서 벨기에 맥주를 즐기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그날의 기분을 기록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벨기에 맥주 문화는 단지 술을 마시고 알코올을 섭취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삶의 장면과 사람을 잇는 방식이자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자 역사와 환경을 맥주 속에 녹여내는 예술이었습니다. 양조소가 떠있는 작은 시골 마을부터 번화한 브뤼셀 펍까지 저는 그 과정 속에서 벨기에 사람들이 맥주를 통해 자신을 정의하고 여행자를 초대하는 방식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벨기에 여행에서 맥주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나라를 기억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은 퇴근 후 동료와 나눴던 맥주 한 잔의 온기, 맥주 거품 위로 반짝이던 조명, 그리고 그 안에서 조용히 흐르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디서 맥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저는 그곳에서 벨기에 맥주 문화와 풍경을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검정 치마의 존 프라이. John Fry 내 입술에 유일한 남자 비행을 위한 빠른 지름길 새파란 떡잎 John Fry 17의 불안한 환상 등교 전에 마시는 맥주 시원한 바람 그가 술이었는지 아님 딸이었는지 비가 돌고 있던 건 그냥 덤이었는지 사실 난 기억이 안 나.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봤잖아. 내 중고 여자친구보다 네가 훨씬 이뻤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어. 혼자 생각이 아니야. 멍하니 풀리는데도 잠시간 아니야. John Fry 경찰이 니네
내 집 대문을 박차고 아래층 검은 개가 크게 짖으면 난 창문을 넘어 그리고 그녀를 바래다 줬었지 뚱뚱한 손이 내 바지로 들어와 근데 네 생각이 났어 참 이상한 날이야 다음 곡 듣고 오겠습니다. 검정 치마의 상아. 상아 너의 찬 땅속에서 멈췄고 너는 작은 불에 이성을 잃네 노란 나방처럼 퍼덕이지만 나는 물지 않는 벌레도 너무 쉽게 죽여 노래를 부를 여유도 있어
벨기에에서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시끄러운 일정 속에서 하나씩 펼쳐지는 풍경을 천천히 음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햇살이 퍼지는 부리의 숙소 앞에서 하루를 열었습니다. 지난날의 여운을 고스란히 담아놓은 돌길 위를 다소 느긋하게 걸으며 먼저 작은 카페 테라스에 앉아 현지 아침을 먹기로 했습니다. 버터를 듬뿍 바른 크루아상과 반숙 달걀, 그리고 향이 깊은 커피를 받자 주변 풍경이 순간 정지된 듯 했습니다. 한 모금 커피를 마시며 부리의 운하를 바라보니 이른 아침부터 천천히 움직이는 배 한 척이 유유히 물 위를 지나갑니다. 이곳의 하루는 그렇게 조용히 시작이 됩니다. 여유가 있고 무엇보다 기다리는 힘을 자연스럽게 요구합니다. 점차 거리를 걷자 와플 가게에서 굽고 있는 반죽 냄새가 멀리서부터 풍겨왔습니다. 저는 그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와플 한 장을 구입해 이동하며 한 입, 두 입 먹으면서 도시의 온기가 조금씩 몸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 시간이 지나자 도시 중심과 광장 쪽에서 차차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궁전이 있는 광장은 한산하면서도 품격을 느낄 수 있었고 주변의 작은 상점들에는 지역 특산품과 수공예품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작품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주인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듣고 있었어요. 시계탑이 한번 울릴 때마다 이곳은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서서히 완성되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늦은 아침이 되자 저는 도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자전거를 빌려 도시를 빠져나가 논밭과 목가적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는 힘만큼 대지가 앞뒤로 흔들렸고 바람에 흩날리는 플립 소리가 음악처럼 귀에 들려왔습니다. 중간중간 나타나는 작은 교회와 농가, 마당의 닭소리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낭만과도 같았습니다. 점심 무렵 다시 브리에로 돌아와 한적한 비스트로에 들어갔습니다. 메뉴는 플랜더스 전통 스튜였습니다. 진하고 걸쭉한 국물 안에 두툼한 소고기와 감자가 들어있었고 구름처럼 떠있는 크림 한 방울이 고기를 감싸며 부드러움을 더했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니 이 스튜가 이 지역 사람들이 계절과 땅이 주는 풍요를 오래 품어 만든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시의 박물관과 교회를 차례로 둘러봤습니다. 박물관 구석에서 마주한 중세 작가의 손길 하나, 성당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투영된 빛은 설명서보다 더 오랜 이야기를 귀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설명보다는 걸음을 느리게 하고 시선을 조금 더 오래 두는 관람 방식을 실천해봤습니다. 그러자 작품이 이야기하듯 말을 걸어왔고 돌과 유리, 그림 한 점이 쌓아 올린 시간의 결도 자연스레 더욱더 선명해졌습니다. 노을이 붉게 지기 시작할 때 저는 도시 내 맥주집 하나에 들렀습니다. 단 몇 병만 둔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맥주가 따라지는 소리에 기대어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혼자 온 여행자도 앉아 괜찮냐고 물으니 사소한 미소 하나로 환영이 건네졌습니다. 잔잔한 양탄자처럼 깔린 대화, 병뚜껑을 여는 소리, 맥주 거품 위로 떠오르는 향, 그 시간만큼은 날씨나 일정, 목적 따위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저녁이 깊어갈 무렵 저는 운하변을 걷기로 했습니다. 낮의 양면은 밤이 되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는 돌담, 스며드는 바람, 물결 위 반짝이는 빛들이 조용한 교향곡처럼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걸음을 멈추니 무언가를 붙잡기보다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곳은 작은 초콜릿 가게였습니다. 수제 초콜릿을 고를 때면 달콤한 냄새만큼이나
각기 다른 필링의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과일, 견과, 향신료, 꽃, 하나라도 놓칠까 싶어 골라보고 먹어봤습니다. 맛은 각각 달랐지만 공통된 것은 장인의 손끝에서 시간을 견뎌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는 발걸음이 어느새 느려졌습니다. 하루 동안 걸었고 마시고 맛보고 쉬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서로를 잊지 않도록 조용히 겹쳐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하루는 어디를 가느냐보다 어떤 속도로 스며들어 있느냐가 중요한 여행의 밀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벨기에에서의 하루는 화려함 대신 느긋함과 섬세함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시계추처럼 정확히 맞춰진 일정 속에서 흘러간 것이 아니라 잔잔한 호흡 하나하나로 땅과 공기, 사람과 이야기를 품으며 만들어진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골목을 다시 걸을 때 저는 오늘 골목에서 마신 커피 한 모금, 자전거 바람결, 맥주잔의 온도도 함께 기억할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진 채로 이 도시에 천천히 펼쳐진 하루를 꺼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벨기에에서 보낸 시간은 하나의 여행기를 넘어 천천히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새삼 돌아보게 해주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빠르게 스쳐가기보다는 한 모금 더 마시고 한 걸음 더 머무는 방식으로 이곳을 기억하게 됩니다. 음식도 도시도 사람도 모두 조용히 이야기하듯 다가왔고 그 덕분에 조금 더 깊이 이 나라를 들여다볼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여정으로 떠나기 전 마음속 작은 메모장에 벨기에라는 이름을 조용히 접어넣습니다. 언젠가 다시 펼쳐보고 싶은 그런 기억으로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영진의 한명입니다. 였습니다.